캐시 일관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내는 아주 영리한 병렬 카운터 알고리즘. 오늘은 거의 모든 최신 컴퓨터의 성능을 몰래 갉아먹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일하는 사람, 즉 CPU 코어를 10개에서 16개로 늘렸는데 왜 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정말 이상한 현상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컴퓨터의 두뇌인 CPU와 기억 창고인 메모리 사이의 숙명적인 속도 경쟁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CPU가 생생 달리는 스포츠카라면 메인 메모리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같은 거예요. 이 둘의 속도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CPU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계산을 해치우는데 정작 필요한 데이터가 저 멀리 메모리에 있으면 정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느리냐고요? CPU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에 비해서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200배 이상 느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분이면 끝날 일이 갑자기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똑똑한 컴퓨터 설계자들이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바로 캐시라는 건데요. 캐시는 CPU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고 대신 엄청나게 빠른 미니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L1, L2, L3 캐시처럼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고 CPU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빠르죠. CPU는 일단 이 빠른 도서관부터 뒤져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똑똑한 해결책이 또 다른 아주 미묘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요즘처럼 CPU 코어가 여러 개인 멀티코어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요. 바로 캐시 일관성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2개의 CPU 코어가 있죠.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미니 도서관, 즉 캐시에 X는 10이다 라는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코어 1이 이 값을 11로 확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어 2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코어 2는 이미 옛날 정보가 된 X는 10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큰일 나겠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 캐시 일관성입니다. 여러 코어가 각자 자기 캐시의 데이터 복사본을 갖고 있더라도 항상 모든 코어가 똑같은 최신 버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하드웨어 장치예요. 일종의 교통경찰 같은 거죠. 하드웨어는 이 교통정리를 위해서 MESFI 같은 아주 복잡한 약속, 즉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데이터 조각마다 이건 내가 방금 수정했어. 이건 여러 명이 같이 보고 있어. 이건 이제 낡은 정보야.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붙여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코어가 데이터를 딱 바꾸면 다른 코어들한테 야, 너네가 가진 복사본은 이제 틀렸어. 무효야. 라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캐시 일관성을 지키려는 그 노력 때문에 멀티코어 환경에서 정말 끔찍한 교통체증이 생겨버립니다. 네,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왜 일꾼을 늘렸는데 일이 더 느려지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서 캐시라인 핑퐁이라는 아주 유명한 악당이 등장합니다. 탁구 생각하시면 돼요. 코어 1이 공유 변수 X를 딱 수정하면 코어 2의 캐시에 있던 X는 무효! 도장을 꽝 찍어버려요. 그럼 이제 코어 2가 X를 수정하려고 하면 이번엔 반대로 코어 1의 캐시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핑퐁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코어들은 진짜 일은 안 하고 서로 내 데이터 틀렸어! 라고 소리치느라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죠. 보세요. 스레드 수, 그러니까 일꾼 수를 막 늘려도 공유된 데이터에 쓰는 작업, 여기 주황색 선을 보시면 성능이 오르기는커녕 평평하거나 심지어 똑 떨어지죠? 진짜로 일꾼을 늘렸더니 일이 느려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요즘 서버에서 많이 쓰는 누마라는 구조 때문인데요. 이건 뭐냐면 각 CPU 묶음마다 자기한테 가까운 로컬 메모리가 있고 다른 CPU 쪽에 있는 건 멀리 떨어진 원격 메모리가 되는 좀 복잡한 구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내 책상 바로 위 선반에서 책을 꺼내는 건 엄청 빠르죠? 이게 로컬 접근이에요. 근데 저 멀리 다른 사무실에 있는 동료한테 막 꼬인 전화선으로 소리쳐서 책 내용 좀 읽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끔찍하게 느리겠죠? 이게 원격 접근입니다.
아까 그 핑퐁 현상이 이 원격 CPU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성능 저하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제 이 끔찍한 디지털 교통체증을 해결할 영웅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우아하게 피해가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바로 컴바이닝 트리입니다. 기존 방식은 어땠냐면요. 모든 스레드가 단 하나의 공유 카운터 변수를 두고 내가 먼저 하고 싸우는 방식이었어요. 좁은 문 하나에 수십 명이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꼴이죠. 그런데 이 컴바이닝 트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질서정연해요. 이게 트리의 첫 번째 단계예요. 모든 스레드가 한 군데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일단 트리 구조의 맨 아래쪽 이 잎사귀 노드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위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요청을 합치는 거죠. 예를 들어 아래에서 더하기 1, 더하기 2 요청이 올라오면 그 위 노드에서는 이걸 받아서 더하기 3으로 합친 다음에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경쟁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요청이 합쳐져서 맨 꼭대기, 루트에서 최종 계산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다시 트리를 타고 아래로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야, 계산 끝났어! 하고 기다리던 스레드들을 깨워주는 거죠. 자, 핵심이 보이시나요? 수십 개가 동시에 쓰려고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의 쓰기 작업만 일어나고 결과는 아주 효율적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핵심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이 방식은 애초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쓰려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지긋지긋한 캐시 라인 핑퐁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문제가 생길 틈을 아예 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저울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물론 이 컴바이닝 트리라는 알고리즘, 약간의 복잡성이 추가되니까 비용이 들긴 하겠죠. 하지만 저 멀리 있는 메모리에 접근하려다 실패했을 때, 즉 원격 캐시 미스가 발생했을 때의 그 어마어마한 성능 손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세 발의 피해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복잡함을 감수하고 훨씬 더 큰 재앙을 피하는, 이건 뭐 무조건 해야 하는 거래인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 가능하면 여러 곳에서 한 데이터에 동시에 쓰는 작업을 피해라. 둘째, 뉴마 같은 하드웨어 구조를 이해하고 관련된 데이터는 한쪽에 모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은 개별 작업이 조금 느려지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양, 즉 처리량을 높이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자기가 돌아가는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현실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될 때 비로소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는 절대 따로 놀면 안 되고 서로 손을 꽉 잡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일들 뒤에는 과연 또 어떤 이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들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돌아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